안녕하세요. 오늘은 DRX 솔루션 박정관 대표이사님을 모시고 4차 산업혁명 시대 달라지고 있는 의학계의 여러 가지 모습에 대해서 유익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소개 말씀, 본인 예. 소개 좀 하시죠. 예. 네, 안녕하십니까. DRX 솔루션의 박정관입니다. 고객 여러분들 만나뵈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4차 산업혁명에 따르는 의학계의 여러 가지에 대한 변화, 대응 방안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 박 대표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근래 의학계 그 언론에 칼럼도 쓰시고 또 인터뷰도 하시고 좋은 하도를 많이 던지고 계십니다. 제가 그 칼럼을 일일이 다 읽어보지 못했습니다만 주로 4차 산업혁명 시대 또 인공지능 시대 이런 그 메시지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로 어떤 얘기를 하신 겁니까? 예, 요즘에 아마 거의 산업의 전반적인 화두는 아마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내용들 이야기들 같습니다. 4차 산업혁명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ICT, 정보통신기술의 융합으로 산업 전체가 어떠한 혁명을 맞이하는 것을 4차 산업혁명이라 그러는데 이 표현을 사실은 외국에서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이렇게 보통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를 풀어보면은 이 사회 전반적으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가지고 지금까지 전통적인 사회 구조를 완전히 변화시키는 이러한 이 사회적 현상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되는 여러 가지의 사회에 대한 변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여기에 대한 우리 현재 약국 시장에서의 어떤 준비, 대응 방안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지금 우리 사회적으로 그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그 변화된 모습들 몇 가지 사례를 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사회 전반적인 어떤 구조의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지금 이러한 변화를 사실은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즉, 우리가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는 교육, 문화, 방송, 만화, 이런 등등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제일 대표적인 예를 들어보면은 아마 여러분도 아마 다 아시겠지만은 지금 현재 아마 이 젊은 세대치고 TV를 별로 보시는 분들이 아마 없으실 겁니다. 결국 이런 것들이 유튜브나 넷플릭스 이러한 형태로 보는 형태로 변화가 일어난다든지 아마 최근에 언론을 통해서 여러분들 많이 아시다시피 은행의 지점들이 거의 약 한 20% 정도가 없어졌습니다. 2015년도에 비해 가지고 한 20% 없어졌는데요. 없어진 속도가 점점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즉 이러한 것은 결국 고객들이 발로 찾아가서 가는 은행들이 디지털로 인해서 그 기능이 전부 다 디지털화되어서 은행을 찾아가지 않는다는 것에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요새 최근에 보시면은 최근에 카카오뱅크가 상장을 했었죠. 정말 이 우리나라의 거대 은행인 국민은행이나 신한은행에 비해서 정말 굉장히 이익이 작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상장하고 난 뒤에 당장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전체적인 내용을 보니까 9월 17일 기준으로 카카오뱅크가 34조 원이더라고요. 거기에 비해서 국민은행 그룹은 21조고 신한은행 그룹은 20조입니다. 실제 이익은 10분의 1도 안 되는 이러한 이 카카오뱅크 디지털 은행이 지금 고유에 있는 큰 거대 은행보다도 시가총액이 작다. 이런 것들은 미래에 아마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클 겁니다. 특히 요새 젊은 세대들이 많이 보는 우리 만화 같은 거 이런 거 있죠. 지금 종이 만화 보시는 분들 거의 없으시죠? 거의 요새 웹툰이라 그래서 물론 이것을 우리나라 내부에서 워낙 빨리 시장을 장식함으로 해서 글로벌 시장에서 웹툰 시장을 네이버가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실제 사회 전반적인 구조의 변화, 즉 이것을 보고 표준이 바뀌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사실 이러한 표준이 바뀌는 데에서 가장 유의하게 보셔야 될 점이 종전에는 이러한 표준이 바뀌는 것을 공급자나 정부가 주도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러한 표준을 바뀌는 이러한 형태를 소비자가 주도합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권력의 이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가 대표적인 것을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뭐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다 아는 우리 방탄소년단 있죠. BTS. BTS가 방송국에서 BTS를 만들었습니까? 아니면은 뭐 여러분 잘 아시는 엔터테인먼트 회사, 뭐 JYP나 이런 회사에서 방탄소년단을 만들었습니까? 방탄소년단은 오직 본인들이 훈련하는 거, 노래 연습하는 거, 춤 연습하는 거 이런 거를 고객들하고 유튜브를 통해서 소통을 통해서 암이라는 거대한 팬덤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6,500만 명의 아미를 만들다 보니 결국은 전 세계 최고의 가수가 되는 힘은 아미들 힘에서 나온 겁니다. 또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보면은 우리나라 사람들도 뉴욕에 가시면 옛날에 많이 타셨을 겁니다. 옐로우캡이라는 미국의 일반 택시가 있습니다. 2015년도에 파업을 했었죠. 택시 회사들이. 고객들이 일순간에 우버라는 플랫폼을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즉 고객의 힘이 이렇게 무섭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약국도 예외는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제일 우려하는 바가 이러한 염려스러운데 이러한 디지털 세상에서 이 고객들의 권력이 이동되어 있는 소비자들의 힘을 절대 약국이나 약사님들도 간과하셔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게 뭐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이 사회 전반에 대한 변화가 뭐 엄청 크군요. 이게 우리 의료계나 약업계에도 어떤 그 변화의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죠. 엄청 많이 나타나고 예, 있죠. 뭐 특히 글로벌 회사들은 예. 지금 구글이나 뭐 아시겠지만 아마존이나 애플이나 이러한 분야는 사실은 이 디지털 헬스케어 쪽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뭐 진단 시장부터 시작해서 특히 뭐 여러분들 요새 많이 아시다시피 신약을 개발할 때 이러한 빅데이터나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옛날 개발 비용의 90%를 절감하고 있다는 것은 아마 보도자료를 통해서 아마 익히 알고 계실 겁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도 의료기관에서는 뭐 IBM 왓슨 같은 것을 하기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분야를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참 약국에서는 사실은 이러한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 참 준비를 하지 않고 있어서 많이 참 아쉽고 참 답답한 심정이 있습니다. 네, 저는 뭐 약국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좀 궁금한데요. 외국의 약국들은 지금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예. 실제 우리 대표님도 잘 아시겠지만은 코로나가 이러한 디지털 시대를 훨씬 앞당겼습니다. 예. 지금 코로나 1년 반이 오면서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새로운 세상이 훨씬 빨라졌습니다. 제일 약국 시장의 대표적인 예를 미국과 중국과 일본을 들어서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2018년도에 미국에서 필팩이라는 회사를 아마존에서 인수하고 2019년도에 아마존 파머시가 개업을 했을 때 실제 월그린이나 CVS 미국의 거대한 드럭스토어 체인이 주가가 거의 10%가 하락을 했습니다. 즉 그때는 어떻게 생각한 거죠? 고객들이 결국은 이러한 디지털 약국 시대로 갈 것이다 라는 예측을 했었습니다.
근데 막상 코로나가 터지고 실제 미국에 있는 약국 시장에서 코로나 백신을 놔주고 실제 이러한 내용이 되다 보니 그러한 드럭스토어 체인들이 디지털 기술을 입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역으로 이러한 월그린이나 CVS가 굉장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요. 최근에 나온 보도자료로 월그린이나 CVS가 전체적으로 고객하고 연결되어 있는 앱, 즉 월그린 앱, 그리고 CVS 앱이 약 1억 2천만 명 이상을 고객하고 연결하는 앱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이 이야기는 현재에 대한 약국의 기능으로 봐서 실제 월그린이나 CVS가 실제 디지털 시대의 약사의 역할을 굉장히 충분히 많이 해오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디지털 시대로 인해서 디지털화를 하면서 결국은 고객들이 선택을 월그린이나 CVS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아마존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 아마존 파머시는 일반 의약품 배달 정도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중국 시장은 미국 시장하고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중국은 글로벌 3대 큰 기업이 디지털 헬스케어 쪽을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여서 그 시장을 급격히 잠식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알리바바 그룹이나 징둥닷컴, 핑안굿닥터 이러한 이 그룹들이 사실은 이러한 디지털 헬스케어 쪽으로 중국 정부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제도를 고치고 시행을 유도한 쪽으로 하다 보니 이런 글로벌 이러한 세계 그룹이 중국의 디지털 헬스케어를 거의 지금 장악하고 있습니다. 제일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 핑안 굿닥터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비대면 진료 시장을 거의 장악을 하고 있고요. 이 알리바바에서 나오는 알리케어라는 시장은 현재 디지털 파머시 쪽으로 물론 비대면 진료부터 하지만은 이 배송이나 이런 부분을 거의 급속도로 오프라인 약국을 잠식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 징둥닷컴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징둥헬스의 기본적인 모기업이 우리나라의 쿠팡과 같은 기업입니다. 거기에 거대한 물류센터를 기본으로 지금 비대면 진료와 의약품 배달 이러한 쪽으로 징둥헬스도 급격한 지금 성장을 하고 있는 이러한 경우입니다. 이러다 보니 기존에 있는 오프라인 약국들은 굉장히 위축이 되고 이러한 디지털 약국과 디지털 비대면 진료가 굉장하게 국가적으로 성행하고 있는 이러한 추세가 되어 있고요. 뭐 일본은 우리 정 대표님이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은 가장 많이 아시는 분 중에 한 분으로 알고 있는데 일본도 결국은 이 코로나 전에는 초진을 제외한 재진부터 비대면 진료하고 비대면 투약이 되는데 아마 작년 10월부터 초진까지 비대면 진료와 비대면 투약이 법제화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약국 환경에 있을 변화에서 굉장히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특히 일본 약제사회 같은 데에서는 이러한 것에 굉장히 빠른 적응을 하고 있습니다. 즉, 뭐 예를 들어 비대면 투약에 대한 내용들은 고객한테 약을 배달해 줄 테니 결국 배달에 대한 수가를 정부 보고 뭐 해달라고 한다든지 이러한 식대에 비대면이 가다 보니 결국 진료가 비대면 진료가니 정부에다가 결국 미국 시장에서 하고 있는 리필 처방전, 즉 동일한 처방전에 대한 투약금까지 결국 약제 사회에 달라고 요구를 해서 정부에서 아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지금 미국, 중국, 일본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그 일본의 그 대형 세븐일레븐하고 같이 맞먹는 그 패밀리마트 그 편의점에서 조제약을 편의점에 보관했다가 소비자들이 24시간 언제든지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시스템이 지금 스테이션, 시범 사업으로 다 스테이션 개념으로. 이렇게 이제 시행이 되고 있죠. 일본에서는. 예. 어쨌든 지금 그 코로나19 팬데믹 시대가 어떻게 보면 우리 그 인공지능 시대, 또 뭐 4차 산업혁명 시대를 훨씬 더 앞당기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변화에 그 국내 약국, 국내 약업계는 어떻습니까, 여기? 그래서 제가 지금 제일 염려스럽고 오늘도 인터뷰하는 가장 사실은 주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예. 참 예. 대한민국에서 참 불행하게도 예. 약사의 역할이 예. 조제, 복약지도, 매약 외에는 약사의 역할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사실은. 즉 국민들이 생각하는 약국이라는 인식이 그냥 단순히 약을 조제해서 판매하는 곳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는 거죠. 이게 디지털 기술에 대한 패러다임이 바뀌면은 제가 판단하기에 지금 대한민국에서 하고 있는 약사의 역할은 디지털이 훨씬 잘할 겁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약사의 역할 확장을 해야 됩니다. 디지털을 통해서. 미국 같은 경우 앞에서 예를 들었듯이 미국에서는 환자에 대한 양력 정보를 프로파일러해서 그 약국에서 그 환자가 최적의 약인지 아닌지를 전부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는 처방전을 갖다 놓으면은 몇 시간 있다 오세요. 내일 오세요라고 이야기하죠. 그걸 보고 환자 양력을 보고 전부 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 같은 코로나가 와서 디지털 시대가 앞당겨지더라도 약국 시장에서의 약사의 역할이 결국은 생존하고 살아남고 오히려 더 경쟁력에서 우위를 차지하는 이러한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최근에 그 약계에서 문제가 됐던 그 조제약 택배 문제라든가 또 뭐 화상 투약제 문제 또 성범명 처방 문제 이런 게 이제 많은 논란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박 대표님은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 앞에서 이야기 드렸듯이 결국 이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서 약사의 역할을 확대를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본다면은 네. 이거는 뭐 제 개인적인 의견임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지금 현재 배달 약국에 관련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큰 사회 이슈화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즉, 뭐, 비대면 진료가 된다는 전제 하에 결국은 배달이 약국이 집까지 배달이 될 것이라는 내용 또는 코로나 시대에 코로나에 대한 감염의 확산의 방지를 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허용했고 비대면 진료에 허용되어 있는 환자들에게는 비대면 투약에 대한 내용을 한시적으로 허용을 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비대면 진료를 경험한 고객들의 경험이 과연 어떻게 작용할 거냐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 가장 큰 관가를 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 우리가 코로나가 끝나고 난 뒤에도 결국은 비대면 진료와 비대면 투약이 다시 원상복구될 것인가? 이 문제는 지금 정부에서 행하고자 하는 정책과 의사회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비대면 진료에 대한 부분과 굉장한 밀접 관계가 있습니다. 특히 정부에서 위드 코로나라는 이러한 정책의 방향으로 간다면은 제가 봤을 때 비대면 진료와 비대면 투약에 대한 부분들은 쉽게 없어지지 않을 뿐더러 고객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정부에서는 비대면 진료에 대한 진행을 굉장히 사실은 정책적으로 하려고 굉장히 서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비대면 진료에 대한 수가를 지금 현재 대면 진료보다도 정부에서 30% 정도를 더 주고 있습니다. 즉 정부의 의지가 비대면 진료를 하겠다는 의지가 굉장히 강력합니다. 특히 위드 코로나 시대가 되면은 코로나 환자들이 지금은 치료재활센터에서 치료를 했던 것들을
지금은 환자가 굉장히 폭증해서 주택에서 케어를 할 수 있도록 했을 때 결국은 비대면 진료를 할 수뿐이 없고요. 이 부분에 대한 내용 역시 비대면 투약을 할 수뿐이 없습니다. 결국 이러한 것들을 정부에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한 내용들 의사회에서도 이 부분을 TFT를 따서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합니다. 만약 비대면 진료가 된다고 한다면은 비대면 투약에 대한 내용들은 따라가는 하나의 세트라고 봅니다. 이거는 뭐 글로벌적인 추세입니다. 진료를 비대면 진료로 했는데 약은 굳이 약국에 와서 투약해야 된다? 아마 고객들이 인정하지 않을 겁니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러한 시장의 형성을 본다면은 앞에서 대표님 말씀하셨던 지금 배달 약국에 대한 문제는 지금 이렇게 대응을 해서는 지금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사실은 제 개인적인 의미입니다만은 지금 약사회에서 이렇게 대응함으로 인해서 거꾸로 배달 약국을 하는 앱을 엄청 광고를 해주고 시장에서 키워주고 있는 이러한 역작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플랫폼 회사의 고객들에 대한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평점이 거의 5점에 원점에 5점에 가깝습니다. 4.8 이렇습니다. 사실은 초기에 했을 때는 여기 5점과 1점이 있었습니다. 1점은 처방전이 나오면은 약을 조제하지 못한 고객들이 1점을 줬고요. 약을 한 번이라도 처방을 받아서 특히 뭐 리필 처방전 계속 받던 환자들 리필 처방전에 대한 내용들을 옛날에 대학병원에 가고 약국에 기다리는 시간을 집에서 가만히 받을 수 있으니 이거만큼 좋은 경험이 없다는 거죠. 그러한 고객들이 절대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이건 고객의 경험 문제고 앞으로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권력이 소비자에게 이동되기 때문에 약사회에서 데모하고 반대한다고 해서 절대 돌아가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이 부분에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차라리 고객들이 의료계에서 받으면은 약국의 팩스나 어떠한 비대면으로 오면은 그 선택권을 고객한테 주고 약국에서 오면은 차라리 약국은 사실은 우리가 지금 잘 아시는 뭐 쿠팡 이츠나 배달의 민족하고 계약을 해서 집에까지 의약품을 안전하게 내 고객 정보가 빠져나가지 않게 안전하게 약국에 갔더니 집까지 갖다 주더라. 그리고 약사가 전화를 해서 복약 지도를 해주더라. 심지어는 약 먹고 부작용이 있는지 없는지 케어해 주더라. 라는 고객 경험을 지금은 주어야 될 시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아무래도 뭐 고객이 최우선이고 고객 중심으로 가야지 되는데 또 거기에는 뭐 그 안전성 문제 그런 것도 이제 우리가 또 고려가 돼야지 되겠죠. 예. 그런 것들이 사실은 약국에서 약사들이 주도를 해서 가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거부한다고 해서 거꾸로 반대로 역작용으로 그러한 플랫폼 회사를 키워주는 이러한 부작용을 지금 낳고 있고요. 이야기 나온 김에 비대면 화면도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화상 투약기에 대해서. 화상 투약기도 뭐 일부 약사 회장님이 가서 데모를 하고 반대를 하고 해서 못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사실은 디지털 기술적인 측면에서 한번 고려를 한번 보고 고객이 어떻게 생각하냐, 소비자가 어떻게 생각하냐의 부분에서 한번 바라봐 줬으면 좋겠습니다. 부득이하게 13종의 약이 사실은 편의점에 나가 있습니다. 이번에 코로나가 터져서 코로나에 대한 염려 때문에 타이레놀 풍기될 때도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편의점에서 타이레놀을 샀었죠. 사실은 이러한 내용들이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결국 일반 의약품들이 일본 시장화되는 것들입니다. 즉 일본 시장은 결국은 95종 이상들이 결국 편의점 쪽으로 거의 대부분 다 나갔습니다. 물론 드럭스토어라는 특수한 환경들에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만
즉 고객들이 편의점에 가도 약이 있네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저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은 대한민국 약국에서 사실은 이러한 밴딩머신이나 화상투약기에 관련되는 부분들을 전부 도입해서 약은 24시간 약국에 가면 약을 구입할 수 있구나라는 고객에게 인식을 심어주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한 번이라도 고객들이 편의점에 가서 약을 사신 분들은 아마 그 편의성 때문에 아마 갈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바카스 같은 경우도 700원을 하고 약국에서는 500원을 하는데도 편의점에 가서 바카스를 사 먹습니다. 이러한 고객들의 생각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지금 현재 약사법에 약국 배설자가 아니면 약을 판매할 수 없다.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판매할 수 없다는 이 법조항 때문에 지금 약사회에서는 반대를 하고 있는데요. 그것보다는 미래에는 고객들이 선택하고 고객의 경우가 고객의 권력의 선택이 아마 훨씬 더 중요해진다는 것을 약사님들이 좀 아셨으면 하는 마음을 가집니다. 예, 지금 뭐 여러 가지 그 외국의 사례나 또 대안을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이게 지금 뭐 박 대표님 말씀이 약국가나 그 약사들, 약사의 정사하고는 이제 좀 상충되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도 뭐 의견이 있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결국은 이 디지털 대전환 시대가 오면은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결국은 사회의 표준이 바뀌고 이 표준이 바뀌는 중심에는 소비자가 있다는 것들을 역시 약국 시장도 필히 약사님들도 기억을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들입니다. 지금 고객들이 어떻게 느끼느냐에 대한 내용들을 판단해서 보시면은 아마 기득권에 대한 아마 어떠한 놓으려고 하지 않은 그러한 걸로 고객들은 사실은 받아들이고 있어서 이게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사실은. 이게. 그래서 그런적인 측면에서 정책이 결정되고 준비를 하고 그리고 이러한 디지털 시대에 비대면 진료에 대한 부분들은 아마 올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예측을 합니다. 시기가 좀 더 빨라지냐 늦어지냐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내용들은 지금 현재 약국이나 약국 시장에서 약사님들이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개인적인 의견이었습니다. 예, 그렇군요. 예. 그 뭐 최근에 그 DRX 솔루션 코리아에서 내 손 안의 약국이라는 그 앱을 통해서 그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약국과 고객이 가까워질 수 있는 또 편리하게 또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컨텐츠를 내놓고 계시는 걸 알고 있는데 주로 그 어떤 내용입니까? 한번 요약해서 설명을 하시면. 예. 그래서 사실은 2017년도부터 준비를 해서 이러한 디지털 시대에 이 약국이 생존할 수 있고 약사들이 사실은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라고 해서 2017년도 DRX 솔루션이라는 회사를 설립을 했고요. 예. 그래서 2018년도에 사실은 내 손 안의 약국이라는 앱을 처음에 시장에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할 때 사실은 세 가지 원칙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디지털 시대에 준비를 하기 위해서. 첫째, 이러한 이 플랫폼, 즉 앱은 약국하고 고객하고 연결하는 플랫폼 앱이어야 한다. 즉 약국이 고객하고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이어야 한다는 것들이 기본적인 첫째 원칙이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지금 외국이나 특히 한국에서 이런 플랫폼 회사에서 내한 어떤 굉장한 이 문제를 많이 발생하고 있죠. 제일 가까운 것이 카카오 택시입니다. 카카오 택시 같은 경우가 결국은 고객에 대한 선택권과 정보가 플랫폼 회사에 있다 보니까 공급자나 수요자가 끌려갈 수뿐이 없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거는 철저하게 약국의
플랫폼이어야 된다. 약국이 고객하고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이어야 된다. 즉 고객에 대한 정보가 약국으로 와야 된다. 이런 것이 첫 번째 원칙이었고요. 두 번째 원칙이 디지털 시대의 약사의 역할을 어떻게 하면 더 정대를 할 것인가, 키울 것인가, 이런 것이 두 번째였고요. 세 번째, 이러한 디지털 기술로 인해서 지금 현재 약국의 업무들이 굉장히 효율화하고 줄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세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첫 번째 원칙을 때문에 내순환의 약국 앱이라는 것이 탄생이 됐고요. 두 번째, 사실은 결국은 약사의 역할을 어떻게 확대할 것인가 하는 것들은 이제 지금 현재 이미 나와 있는 것들과 지금 이후에 아마 특별한 기능 추가에 대한 내용들은 아마 설명을 드릴 건데 우선은 복약 수능도를 높이기 위해서 약사님들이 약 먹는 시간을 알려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복약 알림이라는 기능인데요. 환자에 따라서는 필히 약을 챙겨 먹어야 되는 환자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환자들에게 약사님들이 그 약 먹는 시간들을 계속 알려줘서 복약 순도를 높인다든가, 그 다음 복약 수첩에 대한 기능들, 또는 가족에 대한 양력 관리, 또는 한 가족들이 있는데 대부분 이러한 약을 챙기시는 분이 보통 한 분이 모든 가족들에 대한 약을 챙깁니다. 지방에 부모들이 있으면 서울에 있는 자식이 챙긴다든가, 이러한 내용들도 약을 잘 먹는지 안 먹는지, 또는 어떠한 약을 먹는지에 대한 양력 관리를 그 가족들을 통괄해서 한 사람이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러한 기능을 넣었고요. 보약 알림의 기능 역시 마찬가지로 이것을 스마트 밴드를 통해서 고객들하고 연결해서 고객들에게 스마트 밴드를 통해서 어떠한 건강에 대한 내용들을 알려준다든지, 이러한 기능을 보약 알림이를 알려주는 스마트 밴드를 도입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이러한 상담에 대한 파미톡이라는 이러한 기능들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기능이 있는데요. 우선 하나는 지금 의약품에 관련되는 상담에 궁금한 거나 상담에 대한 내용들을 인공지능 약사 비서가 이를 바로 상담을 해주고 답을 해주는 기능입니다. 이 기능은 저희들이 상당히 오랫동안 심혈을 기울였고 수백만 건에 대한 데이터를 DB를 넣고 데이터화해서 만드는 것으로 사실은 글로벌에서 최초 저희들이 개발한 겁니다. 사실은 이러한 것들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약사의 역할을 들어주기 위해서, 일을 들어주기 위한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름도 약사 비서 팜이라고 했고요. 지금 일반 의약품에 대한 내용들을 추천해주는 알고리즘, 이거 약사 비서 이하소라고 저희들을 이름을 붙였습니다. 즉 치유의 여신인데요. 그래서 이 약사들이 요새 거의 조제만 하는 이러한 역할을 하다 보니까 일반 의약품에 대한 상담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없는데, 이러한 의약품에 대한 상담을 대신해서 해주고 최종 선택은 약사님들이 약을 권해줄 수 있는 이러한 일반 의약품 추천해 줄 수 있는 알고리즘 이하소와,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리고 약사의 기능 중에 지금 현재 저희들이 다지약물에 대한 내용이나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세부 약국에 대한 이러한 것들을 전부 다 디지털화했습니다. 그래서 약사님들이 훨씬 쉽게 앱을 깔면은 이러한 것들을 디지털화해서 옛날에 다 수기로 작업하던 것을 디지털로 해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 인해서 약사의 업무를 덜어드리는 이러한 지금 현재 일을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한 내용을 간단히 소개를 드렸습니다. 예, 지금 뭐 말씀 들어보니까는 앱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면 약국과 그 고객 간의 그 서비스, 또 정보 교류, 이런 것들에 뭐 대혁명을 일으킬 것 같습니다. 예, 뭐 했으면 그리고 좋겠습니다. 가장 사실은 우리 기억하고 있는 약사님들이 강구하시는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처방전 와 있는 처방전에 대한 환자의 양력 정보가 약국 소유라고 착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정부에다가 청구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지
이 정보는 고객 동의를 받지 않으면은 이 정보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정보를 약국에서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 정보가 약국 거라고 굉장히 많은 약사님들을 제가 만나보면은 그런 착각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 약국에 대한 정보는 절대 약국의 소유의 정보가 아님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 오늘 뭐 박 대표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성국의 처방에 대해서 마지막까요. 예, 저 DRX 예. 솔루션 앱 정말 잘 개발을 하셔갖고 우리가 세계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이렇게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